네, 북한이 10,000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주요 매체들은 서방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이어 러시아 파병설까지 한반도에서 대치 구도가 가속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약 10,000명 정도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우리 조현동 주미대사 역시 아직 확인된 정보는 없다면서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 네네. 파병설 사실로 봐야겠습니까?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작년부터 북러 간의 그 밀착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예. 또 군사적인 협력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산 포탄이라든가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들이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징후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의 그 운용과 관련된 자문단이라든가 그리고 좀 뭐 잔인한 얘기지만 이 전쟁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서 장교단이나 아니면은 이제 군 특수부대 이런 예. 인력을 파견할 가능성은 가장 높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이 지역도 군사적으로 건설 소요가 있거든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병 인력도 지금 필요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이게 만약에 전장 부분에 투입하게 되면 민간인이라도 군복을 입혀가지고 일단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민간 노동자들 이런 인력을 합하면 그 뭐 1만까지도 얘기가 무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순수하게 전투부대로 따지면 거의 사단급 규모거든요. 1만이라는 것이. 네. 지금 북한이 연일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 얘기들을 하고 지금 뭐 적대 관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그 10,000명의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10,000명 인력이 예, 예. 준비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걸 전투 병력이라고 보기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일단은 러시아 매체들도 이러한 어떤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러 온다면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아니라 러시아의 영토인 쿠르스크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일단은 상대적으로 쿠르스크주는 지금 조금 뭐 일부 우크라이나군이 진공을 하긴 했지만 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그래도 초반과는 달리 좀 우세한 이 전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만약에 정말 보낸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물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증거를 남길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러시아 영토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아, 네. 지금 제일 큰 게 뭐 흔히 북러 신조약 지금 금년에 맺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참전 조건이 무력 공격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있을 때예요. 네. 아무 때나 군사 협력을 하고 서로 파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영내 같은 경우에 이게 무력 공격이라는 이 요건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뭐 말들을 가끔은 전쟁 상황이란 말도 쓰지만 여전히 특별 군사 작전으로 우크라이나 작전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한테 침공당했기 때문에 거기 조력하러 갔다. 이게 이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말씀하신 이 북러 조약의 비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효력이 현재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비준 전이라도 긴급 상황이 있으면 뭐 사실은 해석에 따라 다른 건데요. 아,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두 체제 모두 기존 조약이나 약정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단 둘이 합의 봤다 그러면
사실 필요하면 가능한 거죠. 언제든지 효력이 예, 예. 있다라고 볼 수 예.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앞서 지금 나오고 있는 파병설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좀 드론전을 익혀서 우리나라에 좀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드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북한도 그동안 무인기를 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된 만큼,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각종 교훈들 이걸 한반도에서 적용하려고 할 유혹이 충분히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뭐 드론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들 같은 경우도 이번 뭐 파병을 통해서 약간 테스트 베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북한이 그 이제 202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선보고 있는 KN-23과 같은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들 이거는 뭐 핵탄두도 이제 장착이 가능할 거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위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위력하고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의 데이터를 계속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장 환경에서. 예. 지금 그렇다면 북한을 비롯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파병설을 비롯해서 상당히 정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나토 국가들이 좀 전쟁 참여를 꺼려왔는데 여기서 더 확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여가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볼 보십니까?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세계 대전의 전조라는 건 조금 지나치게 나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계 대전이라고 얘기할 때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직접적으로 강대국들끼리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냉전 시대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세계대전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그 요건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건 북한군이 참전하면 나토도 참전하고 미군도 참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요건상 지금 그 북한이 둘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가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러시아 지역의 북한군을 일부러 받아들이거나 예.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순간 어쨌든 요건상으로는 충족이 됩니다. 근데 둘은 북러 신조에 의해서 사실은 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지금 맺은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를 동맹이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상당히 특히 법과 제도를 중요시하는 서방의 입장에서는 제약 요인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북한이 참전을 하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나토군도 그럼 자동적으로 개입이 될 거다. 이건 제가 볼 땐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북한의 파병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뭐 취할 수 있는 어떤 뭐 제재라던가 아니면 뭐 상응 조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북한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건너갔다라는 것 자체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정상적으로 보면 합당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가 그동안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북한의 제재 결의안 그 이 위반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18년 이후에는 별다른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이 북한에 대한 비난 결의안이나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국제사회에 특히 유엔 차원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네. 다만 서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그 이 개별 제재 이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이번에 한미일 차관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감시 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가 출범을 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팀에서는 좀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구체적으로. 예. MSMT의 가장 큰 특징이 제재의 강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재라도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누가 제재에 협조하는지를 식별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 수단 자체가 만약에 제약이 돼 있다면 북한하고 거래하는 쪽에 이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럼 누가 하고 있는지 식별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여지가 이제 확장이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죠. 자,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렇게 지도, 이렇게 서울이라고 쓰여져 있는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를 이제 논의하는 듯한 이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의도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네, 과거에 이제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끌어올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느 지역을 타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지도 보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예, 이거는 예. 뭐 우리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미 그 했던 전력이 있고 과거에 한번 그 지금 뭐 2017년인데요. 그 당시에 뭐 괌 포위 사격하고 이럴 때도 지도 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우리 쪽에 대한 이게 일종의 심정 메시지도 됐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이 정도로 지금 이 남북한은 지금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다라는 걸 네. 극적인 효과를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로 폭파한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대한민국을 철저한 이제 적대 국가로 규정한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는데 네.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담은 헌법 개정을 처음으로 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이 내용이 실제로 들어갔는데 잘 보도가 안 된 건지 북한 매체에서도 두 번째는 어쨌든 이거를 그 급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뭐가 얽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선중앙통신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그 안에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게 뭐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얘기하지만 헌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별개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나라 헌법도 특정 국가를 우리는 적대 관계에 있다, 적국이다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거 자체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논리적 고민을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부적인 어떤 그 사상 통제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좀 안 맞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유로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뭐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현재까지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공개 시점은 그러면 시간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 저게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 이 완결성만 갖추면 그리고 그 자꾸 자체를 지금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맞는 철학적인 논리가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언제든 공개를 시작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고민과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네네, 있다라고 그렇죠. 뭐 추정해 제일 볼 수 있는 큰 게 겁니까? 예. 사실은 저 부분에서 영토란 걸 규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통일이란 걸 포기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세 가지 문제점이 당장 현실적으로 생겨요. 자, 기존에 북한이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 전체가 사실상 자기네 영토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좁히는 경계선 확장은 오히려 좁아졌다라고 자인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경계선 중에는 지금 NLL 쪽의 상당 부분들도 자기네 수역이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러면 그거를 그 실제로 이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군사 충돌 위험성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치 이외에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통일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수령 독재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수령의 이 최대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민족 해방, 계급 해방을 영도하는 거예요. 이건 북한식 통일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수령이 왜 1인 독재를 해야 되는지를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더더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 수령 독재가 아니라 그냥 김정은이라는 개별 앞에 있는 아버지나 할아버지하고는 구별되는 개별 영도자가 있어서 그 사람 그 인물이 독재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이제 혈연 계승하는 게 또 어려워져요. 논리상. 그렇잖아요. 수령의 가계이기 때문에 혈연 계승을 해왔는데 그냥 수령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이 뛰어난 돼버리니까요. 독재자라고 얘기하면 자기 딸이나 아들한테 어떻게 물려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언젠가는 이제 공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부분에서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좀 정리가 되어야겠군요. 예.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렇게 긴장 수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어제 노동신문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어떤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계속 북한이 이러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한 3-4번에 한 번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실행에 옮기는 도발이라는 게 본인들이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확전까지는 안 갈 정도로 통제 가능한 도발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북한이 아마 지난 도발에서 얻은 교훈은 대규모 화력전을 우리하고 벌여서는 오히려 손해보는 면이 많더라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되겠지만 북한도 그렇게 아주 대규모의 도발을 행하기에는 자신들도 지금 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인력 한두 명 정도 아니면 민간 선박을 노린 특히 서해 지역에서 남포시도 같은 지금 과연 이런 걸 할까? 너무 시대가 이제 오래돼서 이런 전통적인 도발의 허점을 찌르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